진실규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제주 4.3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제주공항 일대에서 발굴 작업을 재개한 지 몇 달 만에 제주공항 근처 도두동에서 유해 4구가 확인됐습니다. 두세 살로 보이는 영유아 유해도 찾았습니다. 보도의 최승민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있는 이면 이곳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유해 4구가 확인됐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성인 남성과 여성, 10살 안팎의 어린이와 영구치도 나지 않은 두세 살 정도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4.3 당시 제주공항 일대에서 숨진 희생자 가운데 어린아이 유해가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인 여성 유해의 경우 상태가 비교적 온전했지만 남성은 뼈가 뒤섞여 있고 어린이는 두개골 일부만 발견됐습니다. 대퇴골에 인굴의 두개골 부분이 놓여있는 상태로 가지고는 처음부터 여기 매장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2차로 해가지고 매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당시 공항 일대에서 학살됐다가 1973년 공항 확장 공사 과정에서 노출된 유해 일부를 종이에 싸서 인근 밭에 버렸다는 증언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공항 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시신들이 또 훼손되고 또 어느 쪽에 이처럼 안매장돼서 없어지지 않았는가. 유족 입장에서 진짜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이번에 발굴된 유해의 DNA를 감식할 예정인데 결과는 내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항 안에서 이루어진 유해 발굴 사업에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활주로 폐쇄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5곳의 발굴 예정지 중 3곳만 만제곱미터 면적으로 발굴 작업이 진행됐지만 유해는 찾지 못했습니다. 공항 안팎의 발굴 작업은 사실상 끝났지만 2차 안매장 지역 2곳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네,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는 날이 더워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가을에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을철 딸기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가을 딸기 신품종을 소개합니다. 초록빛 잎새 사이로 새빨간 딸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널찍한 비닐하우스에 이런 딸기가 가득합니다. 정성스런 수확의 손길이 오가고 바구니 가득 딸기가 쌓여갑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가을 딸기 품종 고슬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원들이 8년 동안 땀 흘린 결과입니다. 가을 딸기 수확에 성공하면서 9월에서 11월 사이에도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라 날이 더워지면 열매를 맺지 못해 겨울철에만 생산됐습니다. 어렵사리 여름 딸기가 개발됐지만 육질이 너무 단단해 식감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을 딸기 고슬은 겨울 딸기의 계절적 한계와 여름 딸기 맛의 단점을 모두 극복해냈습니다. 가을 딸기 고슬은 여름에도 꽃을 필 수 있는 유전인자를 넣었고요. 겨울 딸기가 맛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또 유전인자를 넣었기 때문에 특히 가을 딸기는 품종 간 경쟁이 없다 보니 시장 개척도 손쉬울 전망입니다. 또 9월부터 수확이 가능해 추석 선물 시장에서도 인기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겨울 딸기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에는 이제 말 그대로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생산을 하면서 이제 농가 소득이 되고요. 그다음 가을 딸기는 내년부터 전국에 보급될 예정으로 이제 1년 내내 제철 딸기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광장입니다. 헬멧이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운 불길 속에서 어린아이를 구해낸 강원도 홍천소방서 대원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들을 격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뜻밖의 감사 선물까지 배달돼 화제입니다. 지난 28일 화염에 휩싸인 한 다세대 주택에서 3살 아이를 극적으로 구출한 강원도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 그 과정에서 불길에 녹아버린 대원들의 헬멧과 헌신적인 구조 사연이 널리 알려지면서 엊그제 오후 강원도 홍천소방서 앞으로 치킨과 피자 선물이 잔뜩 배달됐는데요.
서울에 사는 한 익명의 시민이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거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화와 SNS 그리고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역시 쇄도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소방대원들은 시민들의 관심과 칭찬에 큰 선물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경찰이 운전자의 안일한 판단으로 불어난 물에 휩쓸리는 통학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6일 텍사스 지역은 갑작스러운 홍수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학생 한 명을 태우고 학교로 향하던 통학버스가 출입 금지 안내판을 무시한 채 그대로 도로를 직진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구간이 나타나더니 계속 무모한 운전을 감행하던 통학버스는 방향을 잃은 채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맙니다. 다행히 버스 운전사와 학생은 긴급 구조대에 의해 구출됐고요. 이후 버스 운전사는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세계 최대 높이의 동상 제막식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열립니다. 통합의 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동상의 모델은 인도 독립 영웅이자 초대 부총리였던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인데요. 지난 5년 동안 1,850톤가량의 청동과 우리 돈 약 4,90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자유의 여신상 2배 수준인 182m의 높이로 이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는 이 동상이 지역 관광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시급한 상황은 외면한 채 동상 하나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다며 비판의 목소리 역시 거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광장이었습니다. 한 케이블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 합작 걸그룹 아이즈원이 탄생했는데요. 이 걸그룹이 데뷔한 첫날부터 가요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일본인 멤버가 일본 우익 논란에 휩싸이면서 청와대 게시판엔 이 그룹의 공영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첫 앨범을 발표한 걸그룹 아이즈원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즈원은 케이블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멤버들이 모인 그룹으로 한국인 9명과 일본인 3명 모두 12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즈원의 공영방송 출연을 금지시켜달라는 글이 올라오며 우익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청원자는 아이즈원의 일본인 멤버 일부가 과거 우익 성향의 콘서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공영방송 출연을 반대했습니다. 이 글은 현재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는데요. 반대로 아이즈원이 한일 합작 그룹이란 이유로 비난을 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지난 29일 발표된 아이즈원의 데뷔곡은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될 전망입니다. 신 작가의 출판 에이전시는 영미권 콘텐츠 제작사 블루자 픽처스와 최근 이 작품의 드라마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문학 작품이 미국 드라마의 원작으로 수출된 건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2008년 처음 출간돼 현재까지 21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죠. 엄마의 실종 사건을 통해 가족들이 엄마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권을 구입한 미국 측 프로듀서는 소설 속 가족의 여정을 하루빨리 스크린에 옮기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다만 미국에서의 제작 일정과 방송사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박중훈, 최명길 주연의 영화 우묵뱀이의 사랑이 28년 만에 다시 극장에 걸립니다. 배급사 측은 1990년 개봉한 이 영화가 화질과 음질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오늘 4K 화질로 재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한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한 우묵뱀이의 사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남녀의 사랑과 애환을 현실적으로 그려내 1990년대 사실주의 멜로 영화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돼 왔습니다. 남자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 박중훈 씨는 최근 재개봉을 앞두고 열린 시사회에서 가슴이 벅차다는 소감과 함께 우묵뱀이의 사랑은 옛날 영화라기보단 마치 요즘 만든 시대물 같은 영화라며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3도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 역시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아침 기온 서울 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2005년 소송 제기 이후 1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사립유치원 토론회에서 단체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반발 기류는 여전했습니다. 정부는 공정위 조사와 세무조사 가능성도 내비치며 집단 행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긴밀하게 조율할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이 실무단은 협력 사업뿐 아니라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6명을 탄핵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어제보단 기온이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여전해 쌀쌀하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은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에 징용당했던 피해자들의 한이 70여 년 만에 풀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이라는 일본 기업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1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그 사이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지체된 건 우리 사법부가 예전 정부에서 눈치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외교 기조를 맞춰주려고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바로 그 소송건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지훈 기자입니다. 중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 우리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 주금, 옛 신일본 제철에게 원고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2003년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일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전범 기업에게 입은 피해를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 그 사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일본 정부는 펄쩍 뛰고 나섰습니다. 있을 수 없는 판단, 상식 밖의 판결, 이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매우 유감이라며 강한 어조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今般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日本政府としては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우리 정부의 행위가 아닌 사법부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일본 주재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그 입장을 잘 들었고요. 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요구했습니다. 両国の友好関係の基盤となってきた法的基盤を根本から覆すものであります。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국제법을 강조하며 이 사안을 국가 대 국가의 분쟁 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패소한 신일철 주금, 옛 신일본 제철도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 대응에 입각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한일 간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두 나라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한미 간의 엇박자 논란을 부르기도 했던 대북 사업, 특히 남북 협력 사업들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새로운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조심스럽게 추진돼 왔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착공식이 예정돼 있고 남북 산림 협력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한미 간 워킹그룹, 즉 실무단을 만들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오늘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방한 중인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의 관료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실무단은 남북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속도 조절론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내용을 공유하면서 양국 간 보조를 맞추자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미국 측 실무단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급 회담에 대해선 이 시점에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전국 유치원 관계자들 4천여 명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려됐던 동시 휴원 등의 집단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사립유치원 관계자 4,500명이 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출입도 철저하게 통제됐습니다. 본회장이나 지회장 보고 막고 토끼로 들어가셔야 돼요. 유치원 원장들은 폐원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고 간이 설문조사에서도 폐원의 표가 쏟아졌습니다. 굉장히 침울해요. 그리고 이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한 유치원 이사장은 아이들이 자신을 도둑이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이사장인데 집에서 나를 눈에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 하지? 우리 아빠가 도둑놈이래요. 이 할아버지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나쁜 사람이죠. 5시간에 걸친 토론 결과 한유총 비대위는 동시 휴원 등 집단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개별 폐원이나 휴원 등의 움직임은 막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폐원에 대해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일이지 저희 비대위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거듭 주장하면서 공립과 사립을 동등하게 지원해달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한유총이 물리력으로 유치원 관련 정보 토론회를 여러 차례 파행시켰다며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단체 휴원 같은 집단 행동은 일단 하지 않기로 했지만 원화 모집을 중단하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알린 사립유치원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공정위 조사는 물론 세무조사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엄정 대처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서병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화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려는 유치원이 늘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폐원이나 원화 모집 중단을 알린 유치원은 전국에 19곳, 유치원 6곳은 관할교육청에 폐원 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회계비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지만 유은혜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집단 행동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를 검토하고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 결과에 대해선 국세청 세무조사도 시사했습니다. 또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옮기도록 하고 임시 돌봄 서비스를 즉각 가동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 책임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서울 지역 사립 유치원 가운데 최대 40곳을 사들이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매입형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49곳의 단솔 유치원을 늘리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해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새로 짓는 초등학교에는 병설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종로구에서 광역버스와 트럭이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선 다세대 주택 화재가 있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광역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주변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명과 트럭 운전자가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직진을 하던 버스가 우측에서 달리던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창틈으로 새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서 추산 5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층 거주자가 주방 가스불에 냄비를 올려두고 집을 비웠다가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5분쯤엔 충북 청주시 오근장역 부근에서 남녀 2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13시간 동안이나 정전이 됐다 밤 늦게서야 전기가 복구됐습니다. 그 사이 주민 1,200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복구 공사를 마친 한국전력 공사 측은 단지 내부에 설치된 송전 케이블이 노후된 게 정전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원정 출산 계획하시던 분들에게는 좀 뜨끔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출산한 아기에게는 무조건 미국 시민권이 주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도 폐지를 예고했고 현지에서도 법적인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ow, how ridiculous.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a person comes in, has a baby, and the baby is essentially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for 85 years with all of those benefits. 자문단 검토 결과 의회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의 자녀는 시민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나 일시적 법적 지위를 가진 이들과 관련해선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But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as never ruled on whether or not the language of the 14th Amendment,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pplies specifically to people who are in the country illegally.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은 출생 시민권을 제고할 조치를 찾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발언에 동조하며 의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시민권 폐지 언급은 미국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나왔습니다. 악시오스는 원정 출산, 연쇄 이민 등을 겨냥한 조치로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선고가 어제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 판결이 오랫동안 지체됐던 것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때문이었다는 정황들이 최근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국내 굴지의 로펌인 김앤장도 있었습니다. 전범기업의 변호를 맡았고 또 막후에서 우리 정부까지 움직였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변호인인 김앤장이 대법원에 낸 상고 이유서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외 신인도 추락과 외교 정책의 혼란을 경고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2년 뒤 김앤장은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빨리 받아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외교부가 18쪽짜리 의견서를 냈는데 뜯어보니 자료 대부분이 김앤장의 상고 이유서와 일치합니다. 근거로 제시한 논문이나 동일한 미국 법원 판례,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신문 칼럼까지 그대로입니다. 당시 외교부 수장은 윤병세 장관, 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주로 처리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세한 그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외교부 의견서를 김앤장을 통해 법원에 전달하자는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법원 행정처 심의관은 지난 2월 김앤장에 취업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에 추천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와 외교부를 뒤에서 쥐락펴락한 게 김앤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것은 그거는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앤장도 노력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국내에서 진행되는 강제징용 소송 15건 가운데 김앤장은 공식적으로 10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전범기업 편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네, 앞서 자막 일부가 잘못 나간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서 재판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국회가 대치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예 제 법안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는 논리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핵심 법관 6명을 탄핵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구히 재판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탄핵밖에 없는데. 정의당도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해 제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표적인 코드 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은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 없었습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이 법관 탄핵에는 유보적인 데다 야권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연계할 뜻이 없다고 밝혀 예산 정국을 앞둔 국회는 한동안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치화입니다. 오늘도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더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쌀쌀한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3.4도로 평년 수준을 3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서울 13도로 역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무려 3도로 출발하면서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텐데요. 현재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다소 구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앞으로 고기압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어제의 시각보다 조금 더 높은데요. 춘천 0도, 전주 6도, 대구 2.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춘천과 강릉, 대전 14도, 광주, 대구, 안동 15도, 부산 1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공개돼 각종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미 퇴사한 직원을 마구 때리는 영상인데요. 영상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 회장이 촬영을 지시했고 기념품처럼 소장했다는 업체 측의 진술입니다. 고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무릎을 꿇은 남성을 일으켜 세우더니 뭐지 몰라서 그래? 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집어도 무서워? 욕설을 섞어가며 사과까지 강요합니다. 너 살려도 똑바로 사과해. 진정성 있게. 죽을 줄 알아. 똑바로 해.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술도 못 그랬어? 폭행 가해자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입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이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장난삼아 양 회장인 척 댓글을 썼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겁니다. 폭행 피해자는 주변에 피해가 갈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IT 쪽에 이제 좀 발이 넓으신 분이고 좀 재력도 있으시니까 유명하신 분이니까 혹시라도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회사 대표님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보복성 이런 게 다가올 것 같아서. 폭행 영상을 폭로한 뉴스타파는 업체 측에서 양 회장이 촬영 지시를 했고 기념품처럼 소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영상을 같이 그걸 모르니까 언제 했던 것인데. 양 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고 자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장 지금 안 계십니다. 아, 집에 안 계세요? 저 혹시 언제쯤 돌아오세요? 출장 중이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한반도에 불기 시작한 평화의 훈풍은 함경북도 거리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을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해 분석해 봤더니 경제와 관련된 구호가 김정은을 강조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핵과 관련된 구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우용 기자가 함경북도의 최근 모습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국경도시 투먼과 마주하고 있는 함경북도의 농촌마을. 가을 거지가 한창인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낡은 트럭은 짐칸 가득 볏짐에 사람까지 태우고 위태롭게 논두렁을 달립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곳. 평양, 함흥에 이은 북한의 제3도시 청진입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당을 옹위하자는 구호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지난 4월 핵실험 중지와 경제건설 총력을 천명했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자는 구호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이 일대에서 촬영된 선전구호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제라는 단어가 모두 47번이나 나왔습니다. 29번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보다 훨씬 많았고 핵이라는 용어는 청진 외곽의 농촌에서 딱 한 번 발견됐습니다. 선군이라는 용어가 많이 보였던 2012년, 국방력과 핵무력,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던 2014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나라의 보배라 불렀던 아시아 최대 철광 무산광산. 수출길이 막히면서 생산된 철정광들이 그대로 노천에 쌓여 있습니다.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김책 제철소로 이어지는 수송관은 낡아서 사용하기 어렵고 용광로를 돌릴 연료 수입이 막혀 제철소도 잘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전언입니다. 몇만 명이 무산광산 관계하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왔는데 거의 다 실업자가 된 상황이죠. 경제건설 총력을 천명하고 있지만 제재와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의 현실입니다. 작은 나라가 핵을 가지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도 그런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북한 마을의 일상 구호에서 핵과 군사를 강조하는 표현이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라는 단어가 급증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이 실제 비핵화로 이어질지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갑자기 문을 닫을까 봐 불안해진 부모들이 많은데요.
사립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원생들을 그만 나오라고 통보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조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은 지 33년이 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4년 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 대대적인 보강공사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금융기관의 도움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진 상황. 이에 구청은 학부모들에게 130명의 어린이들을 내년 2월까지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이전에 했을 때나 다시 재건축을 했을 때 그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조금 먼저 소통이 되고 의견이 수렴이 되고 난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걸 먼저 나왔어야지. 같은 지역 안에는 당장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도 없고 옮기면 다시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국공립으로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기자가 일단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80번대로 들어가요. 보육교사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죠.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놨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지자체는 재건축 여부가 불투명해 미리 알리기 어려웠다고 해명합니다. 공무원사업에 당선이 돼야지 이게 뭐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것들이 향후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관련법에서는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대책 마련 의무는 명시돼 있지만 재건축은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결국 주먹구구식 행정과 법 규정 미비는 보육 공백에 대한 두려움과 현장 혼란만 키웠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사라질 듯 하면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범죄,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단속을 그렇게 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각종 변장까지 해가면서 범행에 나서고 심지어 잠복 경찰을 찾아내는 감시조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모텔, 가짜 신분증과 서류가 발견됩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에게 돈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할 때 신분을 위장하는 용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걸거나 송금하는 역할로 분업화돼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38명은 범죄 수익을 중국으로 전달하는 송금 조직입니다. 하루에 100만 원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20, 30대 17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송금액의 10%를 개인 몫으로 챙겨왔습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많은 돈을 벌다 보니 중국 앱을 이용해 이들이 나눈 SNS 대화를 보면 피해액이 많기를 바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전화 금융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낼 때는 이 주변에 잠복한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른바 현장 감시조까지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변장까지 해가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피해자들 만나기 전에 가발을 착용한다든지 안경을 착용하였고 수시로 환복을 하고 수시로 택시를 갈아타는 방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일당에 속은 피해자는 82명, 피해액은 10억여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네, 프로야구 소식 알아봅니다.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넥센이 SK를 꺾고 벼랑 끝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김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SK 롬에게 선제 한 점 홈런에 맞서 넥센은 주요상위 2타점 적시타를 치며 2대1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SK 홈런은 상하이 타선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강승호의 타구 때 한현희가 홈런이 아닌 줄 알고 덕아웃을 향하는 듯하는 장면입니다. 이 타구 역시 담장을 넘어가 2대2로 팽팽했던 승부. 넥센은 김혜성의 3루타에 이어 송성문의 중견수 플라이 때 과감하게 홈을 파 3대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정석 감독의 개투 작전이 빛났습니다. 오재영을 내세워 정희윤을 병살로 잡고 급한 불을 껐고 가을 야구 4경기째인 안우진과 8회 등판한 이보근이 탈삼진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마무리 김상수까지 넥센 구원진은 6회 원아웃부터 SK 공격을 무실점으로 봉쇄해 3대2 짜릿한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넥센은 벼랑에서 탈출하며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불펜들이 베테랑들이 본인 역할들을 지금 기대 이상으로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믿음들은 끝까지 갈 거고요. 두 팀은 오늘 고척돔에서 4차전을 치르는 가운데 문승원과 이승호가 선발로 나섭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지난 29일 189명을 태운 채 추락한 인도네시아 여객기 소식입니다. 탑승했던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여객기가 전날 비행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비행기가 불과 몇 달 전에 인도된 최신 기종으로 알려지면서 기체 결함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사고 여객기는 추락 전날 밤 발리에서 자카르타로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운행 도중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안전위원회는 그중 하나가 항공기의 비행 속도, 즉 대기 속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온에어 측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정비를 거쳐 다음 날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Dalam posisi dirilis untuk terbang, memang ada laporan mengenai masalah teknis dan masalah teknis ini sudah dikerjakan sesuai dengan. 조사 당국은 기장이 이륙 후 2분여 만에 비행기 조종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회항을 요청했고 회항 승인 직후인 6시 32분쯤 연락이 끊겼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6시 33분쯤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추락 직전에도 급격히 고도는 낮추면서 속도는 높였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최신 모델인 보잉 737 맥스 8로 올해 8월 인도됐다는 점에서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에 대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Kita menginspeksi pesawat itu untuk keperluan klarifikasi apakah pesawat itu cukup. 현재 26구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밤샘 수색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체와 비행 기록기를 찾기 위한 특수선박과 원격 작동 수중 차량도 배치됐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강풍과 폭설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최대 시속 180km에 달하는 강풍과 폭우가 덮친 이탈리아에서는 모두 11명이 숨진 가운데 로마와 베네치아 등에 내린 폭우로 산마르코 대성당 등 주요 문화재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때 아닌 폭설로 도로와 철로, 공항과 항만이 폐쇄되면서 고립된 많은 사람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프레이아라는 이름의 강아지입니다. 얼핏 보면 일반 반려견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전 세계에 3마리밖에 없는 말라리아 탐지견입니다. 영국 연구진은 말라리아에 감염된 아프리카 어린이 의류를 가져와 탐지견에게 전문적인 훈련을 시킨 결과 감염 여부에 대해 90% 이상 정확한 식별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감염돼도 초기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데 이 같은 냄새 탐지 방법을 사용하면 조기 판별이 가능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생을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다 지난 3월 76살의 나이로 타계한 스티브 호킹 박사의 유품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물품에는 호킹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포함됐는데 약 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평생을 함께한 정동 휠체어 등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번 경매는 온라인을 통해 열리는데 아시아와 중동, 미국 등지에서 호킹 박사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마사지가 발달한 중국에서 무자격자들이 무리한 마사지를 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었다는데요. 강민수 특파원이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상하이의 한 목욕탕에서 마사지를 받고 나오던 27살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잘못된 마사지가 사인으로 지목됐습니다. 颈椎按摩后，环枢关节的半脱位致右侧椎动脉、基底动脉及右侧小脑上动脉血栓形成，继而引起右小脑及脑干梗塞，致中枢神经系统功能障碍死亡。 지난해 10월 광시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린이 사망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 허난성 정주에서는 추나 마사지를 받던 2살짜리 아기가 숨졌습니다. 중국의 일부 부모들은 어린이에게 추나 마사지를 해주면 키가 크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사지사들의 자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7天8，就是大多的周期，就是1个多月，差不多45天左右。不用考试，就你直接提供你的报名资料，然后身份证、正反面照片就行了。 그나마 이런 자격증조차도 없는 완전 무자격자들이 더 많은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지난달 헤이룽장 하얼빈에서 열린 전통의학 세미나에 참석한 약 5만 명의 마사지사들 가운데 무려 3만 명이 자격증은 물론 단 한 번도 관련 교육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손수레를 끌던 할머니를 돕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김선웅 군. 장기 기증까지 해서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그의 의인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 동백나무에 장기 기증을 의미하는 초록 리본이 달렸습니다.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고 김선웅 군을 기리는 나무입니다. 김 군은 이달 초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무거운 손수레를 끌던 할머니를 돕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14년 전 뇌사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픔이 있었던 김 군은 생전에 장기 기증에 뜻이 있었고 유가족이 그 뜻을 따랐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딸도 이번에 한 일주일이나 2주만 기다려보자고 또 어떻게 깨어날지 모른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생명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또 이게 또 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김 군의 나무는 10년 전 6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권투 선수 고 최여삼 선수 나무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또 우리 선웅이가 또 하늘에서 이걸 보면서 아마 위로받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김 군의 사연이 알려진 주에 장기기증 운동본부에는 온라인에서만 평소보다 3배 많은 850여 명이 장기기증 희망을 신청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죽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뇌사 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0만 명당 우리나라 뇌사 장기 기증자는 9.95명. 현재 3만 6천 명이 넘는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지난 8월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한 미얀마 노동자가 추락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 노동자는 장기 기증을 하고 숨졌는데요. 최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경찰 수사가 종료됐지만 인권단체에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살 탄저테이 씨 사망 이후 단속 과정의 과실 여부를 수사해온 경찰은 최근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쳤습니다. 누구를 입건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타인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도주하는 과정에 바로 어디서 추락해서 사망한 거다. 하지만 13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사고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당시 단속반원과 탄저테이 씨 사이의 신체 접촉이 어떤 형태로든 추락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추락 직후 119 대원이 도착하기까지 약 20분간 단속대원들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말끔하게 보여줘서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분의 어떤 추락 과정에서의 단속반 직원들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단속반 신상이 공개되면 직무 수행이 어려워 영상은 공개할 수 없으며 단속반원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숨진 사람만 9명으로 거의 매년 사망자가 나오는 폭력적 단속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단속하고 추방하는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살지, 이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사는 끝났지만 여전히 남은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보석의 도시 전북 익산에서 보석 대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금과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보석 제품과 귀금속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랏빛 자수정이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붉은빛의 루비와 파란빛의 토파즈, 제빛깔을 자랑하는 천연 보석에서부터 평소 즐겨 할 수 있는 귀금속까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팔찌, 목걸이, 반지 다 하고 싶지만 너무 반짝반짝 너무 좋지.
다 사고 싶어, 보면. 익산 지역에서 가공된 보석 제품과 귀금속을 60여 개 매장에서 만날 수 있는 보석 대축제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매장도 깨끗하고 참 좋네요. 또 교통도 편리하고 뭐 다양하니까요, 어불견이. 네, 다양하기 때문에 뭐 좋은 거 많이 고를 것 같아요. 할인 행사뿐 아니라 오래된 보석 제품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1400년 백제 장인의 혼이 담긴 보석 제품 100만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석을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제 때부터 명맥을 이어온 수준 높은 보석 가공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보석 대축제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사드 여파로 그동안 중국에 있는 우리 한식당들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베이징에서 중국인들이 직접 우리 음식을 만들며 체험하는 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강원도 감자전에 경상남도 언양불고기까지 전국 8도 음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한식을 조리하는 이들은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鲫鱼本身富含了蛋白质，又是咱们应季的食物。咱都知道药补不如食补。 중국 베이징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경연대회의 결승전입니다. 앞서 19차례 치러진 예선은 중국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는데 무려 2천만 명이 넘게 봐 한국 음식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我觉得韩国韩餐吃得很健康，然后能用很简单的材料做的很丰富的感觉。 지난 1년 사이 베이징에서 한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 65곳 중에 1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드 여파는 여전합니다. 기존에 저희 한식당이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한식 체험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한식 문화를 알리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식당에서 중국인 손님이 절반을 넘고 있고 한식당을 운영하려는 중국인이 점점 느는 등 음식 한류의 불씨는 살아나고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아침과 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산간 마을은 벌써 겨울 채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하연 기자입니다. 해발 1,400m 평창 발왕산 고지. 산 정상이 온통 하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소복히 내려앉은 눈꽃이 가을 속 겨울 풍경을 연출합니다. 올해 가을 들어 내린 첫눈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단풍이 가득했던 이곳 발왕산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이면서 강원도의 겨울이 한층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키장도 바빠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눈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며 개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리프트라든가 또 제설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막바지 점검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간마을 주민들도 갑자기 찾아온 겨울에 마음이 급합니다. 겨우내 쓸 땔감을 쌓아놓고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을 오기 전에는 미리 나무를 많이 비축해둬야지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입니다. 갑자기 닥친 추위에 시설물 농가는 냉해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원래 이런 솥비닐이나 이런 보온 자재들을 이렇게 빨리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한 일주일 정도 먼저 했고 또 올해 지금 많이 더웠던 만큼 많이 추울까봐 지금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늦가을 단풍과 겨울 추위가 공존하고 있는 강원도 산간마을. 본격적인 겨울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3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유흥가나 유원지 등에서 2, 30분 단위로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고 때문에 힘든 곳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초 IC 조금 못 간 지점에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차량이 전도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조금 전 사고 처리는 완료됐지만 사고 여파로 뒤쪽 판교 IC 이전부터 긴 구간 정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 홍은래프 부근에서 정체되는 것 외에는 양방향 전구간 소통 원활하고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철산교 부근에서만 살짝 속도 떨어집니다. 도봉로 도심 방면 삼양동 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지날 때까지 신호대기 시간 길어지고 있고 강남대로는 강남역과 양재역 부근 양방향 모두 소통 원활합니다. 이어서 교통 통제 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반포 지하차도 시설 보수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방향이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본제철, 신일철 죽음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열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3고심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원심 확정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이들이 청구한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구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일본 제철 측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해 배상을 부정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므로 국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일철 죽음이 가해 기업인 구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배상 청구권 소멸 주장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는 큽니다. 우선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즉각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국제재판 제소 등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최소화해가며 국제 공조를 이어가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2005년 소송 제기 이후 1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사립유치원 토론회에서 단체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반발 기류는 여전했습니다. 정부는 공정위 조사와 세무조사 가능성도 내비치며 집단 행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긴밀히 조율할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이 실무단은 협력 사업뿐 아니라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6명을 탄핵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3.4도까지 떨어져 역시 평년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오늘 역시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역시 평년 수준을 한참 밑도는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 구름이 많이 드리워지는 가운데